자, 어제 제가 오프닝에서도 잠깐 전해드렸죠. 이 학교 폭력으로 숨진 딸을 위해서 8년간 소송을 벌여왔던 부모. 자, 이 유족을 대리하던 변호사가 재판에 불참했어요. 그래서 소송이 그냥 취하가 돼버렸습니다. 물거품이 됐어요. 자, 좀 더 자세히 좀 다뤄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어제 이 소식을 다루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변호사의 입장이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자, 일단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부터 정리를 해보죠. 네, 이 피해자는 2012년에 서울 강남의 한 중학교에 입학했는데 입학 직후부터 따돌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 부모가 피해자랑 같이 가해 학생 신고하려고 경찰서까지 갔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 피해 학생이 보복이 두렵다면서 자체적으로 취소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혀서 이 사건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내에서 해결을 하려고 해도 이 학교에서도 가해 학생이랑 학부모가 학교에서 감당이 안 된다면서 학폭위조차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피해자는 인천의 중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다시 서울 강남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도 집단 따돌림과 언어폭력이 이어졌습니다. 이 피해자는요, 어머니에게 중학교에서도 가해자가 아무도 내 주변에 못 오게 했잖아. 그런데 여기서도 아무도 내 주변에 오질 않아 라면서 피해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중학생 땐 버텼는데 이번엔 아무 기운이 생기질 않아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다가 그해 5월에 이 피해자는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이 됐고 30일 넘게 중환자실에 있다가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피해자 사망 뒤에야 경찰과 학교가 조사에 나섰는데요. 이 경찰은 의심 가는 정황은 있지만 물리적 폭력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학교 학폭위도 이런 경찰의 수사를 바탕으로 해서 피해자와 가해자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들으셨죠? 학폭위 또 경찰 수사가 피해자, 가해자 없다 이렇게 하니까 유족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가해자 등에게 직접 법정에서 보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됐고 그러면서부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권경의 변호사와 함께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권경의 변호사는 주변 지인이 지금 소개를 해줬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이 1대1의 사건이 아니라 학교와 개인, 또 뭐 여러 교육단체와 개인이다 보니까 좀 너무 어마어마하게 느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족의 어머니께서 여러 변호사들을 만났는데 그 변호사들이 이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거절하셨대요. 근데 이 권경의 변호사를 만났는데 하겠다,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 사건이 좀 크기 때문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괜찮다, 내가 집중해서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1심, 2심 다 권경의 변호사가 맡았다고 합니다. 예. 자, 어려울 것 같다라는 재판을 그거 제가 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당연히 좀 도와주세요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심이 진행되는데 재판이라는 게 사실은 피고 그러니까 가해자들의 어떤 인적 사항 같은 걸 알아야지만 재판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 이런 데서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소장이 송달해야 되는데 송달하는 데만 해도 상당한 기간이 지금 소요가 됐었고요. 또 그 중에 한 명은 이 답변을 안 했던 거예요. 가해자 한 명은 피고 한 명은 답변 안 해서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는 무변론 판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변론 없이 그쪽은 승소를 했던 것 같고요. 5억 정도를 받으라고 했던 것 같고 나머지 이제 피고들은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건 관련해서는 1심에서 그 결과를 불복해서 항소심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근데 일부 승소를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 유족 측과 가해 학생 부모 둘 다 항소를 하게 됐는데 네. 문제, 이 비극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1심 사건을 보면 이 사건 소송 그렇게 쉽지 않았던 소송이고 굉장히 힘들게 일부나마 5억 원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양쪽이 다 항소를 한 상황인데 이제 올해 항소를 하고 나서 보통 항소 유서를 뭐 한 달에서 길어야 뭐 한 달 반 정도면 다 제출을 합니다, 민사에서. 근데 뭐 4개월이 지나서 일단 권 변호사가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그리고 작년 9월 22일, 10월 13일, 11월 10일 세 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에 한 번도 출석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원피고 전부 다 지금 출석을 하지 않고 3회 쌍방 불출석이 되면서 양쪽 다 뭐 하는 항소가 다 취하가 되고 예. 이게 또 아까 우리 뭐 지금 박진 변호사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이게 소취한 걸로 간주다변하면서 이제 그냥 아예 변론 없이 그냥 소송이 끝나버린 거예요. 예. 그럼 이제 결과가 안 좋게 됐죠. 1심에서 이긴 것마저 사라져버린 거니까. 그럼 이제 뭐 결국 대법원이라도 가야 되는데 문제는 피해자는 전혀 몰랐고. 그러니까 상고도 안 했죠.
그러니까 판결이 다 확정이 돼버린 겁니다. 판결이 확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1심에 이겼던 그 5억마저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해서 소송 자체가 그냥 종결이 돼버린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씀하시면 백 변호사님, 네. 그냥 3번 안 나가서 네. 너희들 그냥 재판을 할 의향이 없구나. 그래 그렇죠. 그럼 없던 걸로 하자. 그냥. 원래 그렇게 법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내가 이런 사정으로 재판에 출석이 어렵습니다라고 이제 법원에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당사자한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재판을 미룰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냥 안 나간 거예요. 자, 그거는 제가 잠시 후에 우리 박 변호사님하고 백 변호사님께 진짜 이 변호사들의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제가 그건 따로 좀 마지막에 여쭤볼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물거품이 됐습니다. 한순간에. 자, 제일 중요한 거. 이 권 변호사의 입장. 네, 피해자 측에 따르면요. 이 피해자 측이 도대체 재판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그제서야 이 소송이 취하됐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를 의심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이 패소 후에 5개월 동안이나 이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재판 기일에 가지 않은 이유에 관해서 이 권 변호사는 한 번은 법원까지 갔는데 쓰러져서 출석을 못했고 2번째 기일은 수첩에 다음 날로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못 갔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3번 안 갔잖아요. 그런데 2번 안 갔다고 거짓 해명을 하기도 했답니다. 이 피해자 측이 공개 사과문을 쓰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권 변호사가 그렇게 되면 자기는 매장당한다면서 그것만은 봐달라 이렇게 애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 측은요. 가해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떠들고 다니겠구나 생각하니까 정말 미칠 것 같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도대체 재판 왜 안 갔어요? 쓰러져서 못 갔고 수첩에 날짜를 잘못 적어서 못 갔고 한 번은 또 판사가 잘못 알려줘서 못 갔고. 자, 관련해서 이 피해자 측 피해 학생의 어머니, 그러니까 고인의 어머니이시겠죠?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생각하기에 변호사라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이건 이렇게 싸워나가고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길을 알려주고 저희의 힘이 돼줘야 되는 게 변호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상황에 왜 우리 조언이가 이 학부폭력 건이 구제받지 못하는 거냐고. 오늘 만남도 내가 전화해서 지금 만난 건데 그러면 언제까지 입 다물고 있을 거였냐고. 왜 연락을 안 했냐고. 도대체 그게 언제였냐고. 작년 10월이래요. 그러면 5개월 동안 입을 다문 건데 그때 당시에 얘기를 했으면 우리라도 뛰어다녔을 거 아니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자, 제가 박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박 변호사님이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앞서 방송하기 전에 저한테 뭐 보여주신 거 있죠? 그렇죠. 사실은 이 기회를 놓치는 변호사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뭐 예전에는 수첩에다가 이제 적기도 하지만 지금은 전산화가 돼가지고 전자소송하고 민사사건은 다 전자소송화가 돼 있습니다. 모든 변호사는 아침에 가서 인터넷 열어보기도 하고요. 이 이어폰, 휴대전화에 모든 것을 다 앱 같은 거 설치해서 계속 뜹니다. 오늘 무슨 재판이 있고 몇 시에 하고 어디서 하고 뜨기 때문에 그걸 놓친다라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렵고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원피고가 쌍방 불출석이 됐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소송 기술적으로 원고가 불출석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3회 불출석하면 소치하고 봐버립니다. 그러면 피고가 갔는데 원고가 안 오면 예. 쌍방 안 온 걸로 해줄까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고는 안 가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저도 안 온 걸로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3회가 간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추측컨대 아마 권 변호사는 안 갔고요. 상대방 변호사는 갔겠죠. 갔는데 가더라도 이 원고가 안 왔는데 원고가 안 왔으면 굳이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 당연하죠. 그게 2회, 3회 예. 축적이 되면 소치하가 되기 때문에 피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게 더 유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1방만 불출석하면 그냥 진술했는 걸로 보는 거거든요. 실제로 뭐 이 변호사 우리 백 변호사도 계시지만 변호사가 기일을 놓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기일을 한 번은 다시 또 봐줘요.
그리고 코로나라든지 이런 어떤 정말 중대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재판부에 아주 급속하게 연락을 해가지고 오늘 갈 수가 없다. 길 새롭게 속행해달라. 지정해달라. 요청하면 대부분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것 같이 갑자기 이겼던 재판을 지게 되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무조건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너무나 해태했던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백 변호사님도 다음 주 화요일 날 이 재판 일정 때문에 그날 못 나오신다고 오늘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변호사들은 재판이 그게 뭐 내일 재판입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참 전부터 다음 기일이 잡히고 다음 기일이 잡히면 당연히 저장을 하고 그러니까 박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100번 양보해서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보통 그런 일이 생기면 이제 사실 의뢰인한테 난리가 나겠죠. 아 그럼 죄송하다고 사정하고 막 이렇게 보통 하고 보통은 재판에 가거나 재판 일정도 다 이제 의뢰인한테 알리는 게 기본인데 저는 이 권 변호사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건 첫 번째 무슨 뭐 다 가서 쓰러져서 그럴 수 그랬으면 그때 벌써 저기 이 의뢰인한테 얘기를 해야죠. 본인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다. 재판부에도 사정을 알리고. 근데 그거를 지금 3번 안 갔는데 그것도 2번 안 갔다고 거짓말하고 유족 아까 지금 이 의뢰인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변호사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제가 설명하기조차 진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변호사 두 분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요. 자, 오늘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변호사의 각서 이게 무슨 얘기죠? 네, 권경애 변호사 현재 연락 두절 상태인데요. 각서를 쓰고 잠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연락 두절 상태인 이 권경애 변호사가 이 각서를 썼는데 그 내용이 9천만 원을 3년에 걸쳐서 학폭 피해자 유족에게 갚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9천만 원은요 자신이 임의로 정한 액수입니다. 아, 이 그러니까 앞서 제가 그냥 9천만 원 뭐 어떤 계산에 의해서 나온 액수가 아니라 네, 본인이 임의로 정한 9천만 원을 3년에 걸쳐서 갚겠다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이 앞서 유족이 권 변호사에게 1, 2심 수임료로 준 건 모두 990만 원입니다. 현재 권 변호사는 이런 각서만 남기고요. 휴대전화 끈 채로 취재진이 입장을 물으려고 해도 연락도 받지 않고 사무실에도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펌까지 탈퇴한 상황이고요. 이 페이스북 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했었는데 이 계정도 폐쇄가 됐습니다. 현재 유족 대리하고 있는 양승철 변호사에 따르면 이게 유족이랑 합의하고 쓴 게 절대 아니고 본인이 일방적으로 써서 줬다는 입장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양 변호사는 재심 전문으로 잘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가 유족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일단 변협에서도 징계를 하겠다고 하고 뭐 앞으로 변호사 할 수 있겠어요? 일단은 징계를 해서 만약에 뭐 제명이나 영구 제명 같은 게 된다 그러고 하면 징계 결정이 뭐 변호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일단 직권으로 변호사 협회에서 이게 성실 의무 위반입니다. 변호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고 선량하게 성실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불성실도 이만저만하게 불성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엄중한 사안을 인식하고 협회장이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직권으로 조사위원회를 한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뭐 영구제명은 이때까지 사실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앞으로 그까지 누가 이 될지는 사람한테 모르겠습니다. 자기 의뢰를 못 하겠어요? 맡기죠. 예, 사실 예. 맡기기 좀 어렵겠죠.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 양반이 뭐 잠적을 하든 말든 그거랑 상관없이 이미 저는 변호사로서의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힘들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번 이 소송에 피고인 서울시 교육청이 소송 비용을 회수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소치화가 되면서 그 비용까지도 다 유족 측이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서울시 교육청이 그 비용을 회수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혔네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